안녕하세요. 세일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에 관련한 이제 발표를 바로 시작할 건데요. 먼저 이제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 이름은 이제 어비드 존이고 지금 아이투맥스에서 이제 SE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개발자 출신이어서 예전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 개발자로 2년 거의 활동을 했었고, 또 오늘은 이제 아인슈타인에 관련한 이제 발표라서 주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랑 인공지능에 관련한 이제 경험도 이제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기존에 그 정부 수준에서 이제 지원되었던 스노우 멜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이제 도로에 그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눈이 오게 되면은 언제 이제 녹아야 될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자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거의 이제 소프트웨어 저작권 세계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작년에 아이토맥스에서 그 베르노리카 회사한테 프로모션 과정을 이제 자동화 시키는 데 있어서 아인슈타인 플랫폼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일반 세일스포스 엔지니어로 지금은 1년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인공지능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세일스포스 플랫폼에 있어서 아인슈타인 기능이 뭔지, 그 다음 아인슈타인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실제 맥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세 번째로부터 바로 세일스포스 아인슈타인에 있어서 그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오늘의 주 주제는 이제 세일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이고, 또 세일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에 포함되는 프로덕트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어떠한 유스 케이스나 그 다음 이제 거기에 관때 우리가 어느 식으로 가치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간단한 데모랑 Q&A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인공지능 대해서 바로 우리가 시작할 건데, 근데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언제 들으셨어요? 뭐 5년 전, 10년 전, 10년 전 이상 분들 있어요? 없으실 것 같죠? 오케이. 제일 처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고 들으셨을 때 제일 먼저 인공지능이 뭐지? 하고 어디 가서 이제 정보 찾아보시겠죠? 오늘 왜 아우디토리 되게 조용하죠?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 오케이. 다 구글 가죠. 저도 이제 똑같이 이 발표를 어떻게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냐고 이제 자기 자신한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저도 제일 처음에 인공지능이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좀 기억해보고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봤어요. 즉, 구글에 가서 인공지능이라고 써봤어요. 여기 쭉 보시면은 지금 구글 트렌드에 있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봤는데, 오케이. 제가 제일 처음에 인공지능이라고 쓰고, 또 뭐 한 달이나 두 달 지나고,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있네 하고, 그 다음 이제 딥러닝, 그 다음 이제 신경망에 해당하는 뉴럴 네트워크스라고 써봤는데,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슬슬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2월 달에 왜 갑자기 신경망이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늘어났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없었어요. 오케이. 또 이제 앞으로 가봤어요. 나라별로 어느 키워드들 주로 이제 찾고 있는지를 쭉 봤는데, 주로 오케이. 물론 이제 일반 인공지능보다는 머신 러닝이라고 쓰고 찾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주로 이제 보면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딥러닝으로. 사실은 또 이제 위 단계죠. 그래서 주로 인공지능에 있어서 한국에서 좀 더 이제 전문성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죠. 근데 더 앞으로 가봤어요. 정말 이제 이거는 거의 이 네 가지 들어가 있는 단어는 사실은 너무 전문성 있는 단어들이라서 어떤 그 집단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만 이제 아마 찾고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해봤고, 다른 이제 아예 관련이 없는 하나 단어를 이제 선택해보고 딱 이제 찾아봤더니, 오케이.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아예 관련이 없는 이제 단어에 있어서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쉽게 접근을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모였던 분들은 실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딱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reality and myth라고 하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신화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세 가지를 먼저 정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그냥 인공지능만 투입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오케이. 지금 시장에서 그 인공지능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뭐 시리, cortana, 여기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 쓰실 수도 있고, 여기 세일스포스 아인슈타인도 들어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투입만 하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 분명히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은 거의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이랑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double AI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랑 완전 다른 방식이죠. 더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물론 이제 재학습시키는 이제 과정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거는 실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거랑 완전 다른 이제 분류예요. 그러면 실제 인공지능이 뭘까요? 인공지능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딱 세 가지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할 건데 실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맥단에 엄청난 하드웨어가 있고 또 엄청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고 실제 실행될 수 있는 하드웨어 이제 작동하는 ML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들 주로 우리가 지금 뭐 살펴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또 실제 우리 상대방한테 인공지능을 설명할 때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에 있어서 이 단어들만 먼저 알아두고 그 다음 이제 실제 세일스포스에 있는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너무 일반적인 단어죠, 사실은. 좀 더 이제 전문성 있게 우리가 말하려면은 딱 머신러닝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실제 이제 기계에서 돌아가는 이제 지능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자체는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통계적 어떤 알고리즘이에요. 그냥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대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얻거나 아니면 분류시키고 싶을 때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중간에 일반 알고리즘 아니고 실제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텐서들이 즉 사람 이제 실제 뇌에 있는 어떤 이제 신경이랑 비슷하게 생겼던 인풋이 들어오고 어떤 이제 알고리즘 돌고 어떤 인풋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텐서라고 그러는데 그 텐서 하나만이면은 그냥 기계 학습 즉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텐서들이 조금 많아지고 단계가 세 가지 이상이 되면은 그럴 때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시킬 때 그 데이터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레이블을 붙이고 우리가 학습시키면은 그때 supervised machine learning에 해당하는 거고 아예 우리가 레이블을 안 주고 그냥 데이터를 그냥 던져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들한테 던져놓고 알아서 어떤 특징을 즉 패턴을 찾아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그럴 거죠. 지금 여기서 거의 이제 전문성이 있는 단어들을 쭉 이제 설명을 했을 텐데, 나머진 것들은 그냥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을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해당하는 거는 바로 NLP죠. 실제 자연어 처리.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아예 이제 사람 접근 없이 어떤 텍스트 제너레이션 거의 이제 이메일 쓰셨다면은 영어로 구글 이메일에 들어가 보시고 그냥 헬로라고 쓰시면은 실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송했던 이메일 그 실제 명이 쭉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실제 텍스트 제너레이션 해주는 과정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한국어로 잘 안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 해보시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면은 영화에 대해서 레코멘데이션 하실 때, 예를 들면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떤 영화 보시면은 그 영화에 해당하는 컨텍스트를 NLP 통해서 이제 실제 조리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도 아마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머신 트랜슬레이션,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 거의 설명이 필요 없겠죠. 팝하고 아니면 일반 구글 트랜슬레이터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셨죠. 쭉 이제 그런 식으로 있는데, 또 이제 따로 스피치, 일반 사람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 아니면 실제 텍스트를 음성으로, 뭐 시리 같은 경우 구글 어시스턴트 예로 들겠죠. 실제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구글 렌스 써보셨다면 바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을 수 있고, 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두 가지 유스 케이스를 제가 지금 예로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object detection, 객체 인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지에 있어서 똑같이 이제 classification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planning robotic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로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용도로 이제 쓸 건지 조금 감이 오니까 여기서 따로 이제 설명을 안 하고 갈게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인공지능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이거구나라고 말씀하실 때 더 하나 마지막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먼저 설명드리고 바로 세일스포스에 있는 아인슈타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일단은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쭉 많은데, 근데 실제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regression이랑 이제 classification 결과는 전체 인공지능에 있어서 거의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수치를 이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주로 regression을 많이 쓰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분류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classification을 많이 쓸 거예요. regression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수치를 예측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regression이라고 설명하시면 되고, 아니면 어떤 걸 될 거다 안 될 거다, 세일스포스 말로 설명하면은 이 opportunity가 close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러면 classification이죠. 이 두 가지만 알고 세일스포스에 있는 아인슈타인으로 아마 접근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일단 세일스포스에 있는 아인슈타인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실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 들었으면 아마 좋겠고, 그래서 아젠다에 있어서 이 세 번째 이제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인공지능에 있어서 세 가지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하드웨어, 데이터, 그 다음 실제 ML 프레임워크. 오케이, ML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 틀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PhD 정도, 실제 PhD면 박사 단계 학위겠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여러 명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고용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이터 인지니어들을 이제 고용하고, 그 다음 그거를 API 서비스로 이제 실제 시장에 출시하는 어떤 개발자들까지 치수 지금 10명까지 사람이 필요하는데, 근데 모든 기업이 그런 사람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ML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를 그냥 세일스포스한테 우리가 맡겨놓고 첫 번째 아이템부터 시작할게요. 우리한테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세일스포스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AWS로 물론 맥단으로 쓰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센터들에 있어서 인스턴스들 갖고 있죠. 그 인스턴스들이 실제 이제 클라우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클라우드가 실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랑 쉽게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세 가지 아이템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아이템을 이미 세일스포스한테 맡겼어요. 근데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왜냐면 데이터는 사실 그냥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는 뭐 structured 데이터도 있고 unstructured 데이터도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이 유스 케이스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실제 머신러닝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라고 할 때까지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세일스포스는 물론 이제 CRM 시장에 있어서 거의 15년 동안 이제 경험을 갖고 있고,
데이터도 엄청 많고 그 중간에 제가 feature selec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같은 경우도 세일스포스가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요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캡처 단계부터 시작할 건데 이미 데이터가 세일스포스 CRM 데이터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주로 데이터를 여기서 캡처할 필요 없고 또 IoT 같은 경우는 세일스포스가 맥단에 쓰는 IoT 노드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쪽에서도 실제 데이터 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도 데이터 가져오는 과정이 되게 쉽고 그러면 캡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요약을 낼 수 있고 그 다음 learn 같은 경우는 세일스포스가 일단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한테 적합한 어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일단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냥 데이터만 던져놓고 유스케이스에 있어서 원하는 이제 모델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세일스포스가 어떤 거에 있어서 실제 퍼센테이지가 인식률이 제일 잘 나온 이제 모델을 갖고 알아서 이제 설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제 learn이라고 하는데 also ML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실제 predict라는 거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use case를 굳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관점에서 이미 세일스포스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그냥 설치만 하시면은 그거에 있어서 유스 케이스도 자동으로 이제 나오는 장점을 갖고 있고 또 이제 improv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두 번째 있어서 제가 작가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을 안 한다. 세 번째 이제 그였는데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재학습 시켜야 되는데 그 같은 경우도 세일스포스가 알아서 지금 맡고 있고 프로덕트별로 재학습 기간도 서로 달라요. 오케이, 세일스포스는 그러면 지금 아인슈타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비교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실제 정통적인 AI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하나씩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 이제 세일스포스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정통적인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데이터 샘플링부터 시작하겠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분석을 해요. 여러분들이 리포트 대시보드 써보셨다면은 그거는 그냥 간단한 데이터 분석이겠죠. 그냥 데이터만 분석하는 과정이 뭐 물론 중요하지만은 근데 인공지능이 실제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에 있어서 패턴을 찾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데이터 샘플링 하는 데 있어서 피처 셀렉션까지 해요. 피처 셀렉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인공지능에 실제 머신러닝에 그냥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피처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에이즈라는 이제 컬럼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실제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뭐 나이가 서로 이제 달라서 그 나이를 그냥 쓰는 게 보다는 그 나이를 가지고 그룹핑 시켜서 그 다음 인공지능에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은 실제 인풋 시키면은 좀 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들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과정이 이제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모델 셀렉션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뭐 일반 머신러닝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바가 있지만은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도 있고 K-nearest 모델도 있고 바이에지안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헐터 윈스턴 아니면 몬테카를로 여러 가지 있어요. 아마 거의 맨날 이제 새로운 이제 모델들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실제 데이터에 있어서 관점을 가지고 이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아마 쓰면은 좀 더 확률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것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스코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모델이 나오고 모델을 그냥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풋 어떤 내용을 던져놓으면은 실제 아웃풋을 봤는데 그걸 그냥 봤는데 확률이 너무 커요. 예를 들면 아예 100% 예측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100% 나오라는 거는 실제 인공지능이 있어서 overfitting이라는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나쁜 거라서 우리가 모델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고 실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 밸리데이션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 실제 인티그레이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 모델이 나왔다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실제 어디에 올려야 될지, 어디에 배포해야 될지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웹 서비스로 배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 구글이 되게 유명하게 쓰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조그만한 이제 그 실제 모델을 가지고 어, 구글이 갖고 있는 핸드폰들 같은 경우 미니 TPU까지도 있어요. CPU 빼고 TPU, Sensor Process Unit라고 하는데 그 통해서 실제 우리가 모델을 핸드폰에 그냥 저장만 해놓고 바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식으로 배포하는 데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혹시 제가 쭉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했던 것들이 뭐 이해 안 되셨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바로 이제 까먹으셨던 부분들도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 우리한테 좋아요. 세일스포스 엔지니어들한테. 왜냐면 이런 것들을 아인슈타인이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부러 막 어렵게 설명했던 이유도 우리가 굳이 이런 거까지 할 필요 없고 리소스가 왜냐면 작은 회사들까지 이제 인공지능 쓰고 싶은데 굳이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될 사람들까지 이제 고용해야 되나라는 질문들이 이제 갑자기 나오고 바로 이제 답변도 얻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 어떨까요? 왜 세일스포스에 인공지능이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세일스포스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되게 큰 장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또 동시에 이제 싫어하는 메타데이터죠.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그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죠. 메타데이터는. 오케이. 실제로 뭐예요, 데이터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에 있어서 어떤 컬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메일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오케이. 이메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만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시멘틱적으로, 즉 시멘틱이라는 단어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시멘틱하게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메타데이터가 세일스포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데이터 샘플링이나 아니면 피처 셀렉션 같은 경우 이미 세일스포스가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메타데이터만 보고 실제 데이터를 아직 안 봤어요. 아인슈타인이. 메타데이터만 보고 제가 지금 실제 이 데이터랑 일할 때 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데이터랑 일할 때 좀 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automatic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가고 실제 맥단에 이제 다른 슬라이드에 좀 더 좋은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의 없어 M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개발자들도 있는데 serverless 그 반법론으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근데 그 serverless 개념을 우리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없어 ML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하는데 알아서 아까 전에 제가 세 번째 착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즉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인지니어들이 오토매틱 시키는 거, 즉 자동화 시키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것도 세일스포스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실제 플랫폼. 아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봤던 아마 세일스포스 아키텍처 사진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제일 밑단에 이제 선더라는 단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중간에 사실 라이트닝 플랫폼이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아인슈타인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실제 라이트닝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계고 선더는 실제 인스턴스 단계지만은 그 중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실제 플랫폼 통해서 즉 플랫폼이 이미 도입되어 있는 거라서 실제 데이터에 있어서 좀 더 빠른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더 하나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이 슬라이드 통해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메타데이터가 있고 멀티 테넌스 플랫폼이기는 하지만은 세일스포스가 이거는 우리한테 사실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되게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이 지금 시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번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놓고 계속 그거를 쓸 확률이 되게 적죠. 왜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거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아니면 두 달 후에 요건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개발을 하고
머신러닝도 다시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는 세일스포스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년에 3번 릴리즈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릴리즈마다 아인슈타인에 관한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되겠죠. 그러면 갖고 있는 모델들까지 다시 재학습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메타데이터가 되게 큰 도움을 갖고 있어요. 메타데이터 덕분에 우리가 1년에 3번 릴리즈 할 때마다, 아니면 맨날 우리가 거의 최소 한 번, 더 프로덕트별로 우리가 거의 10번까지 모델을 재학습시키는 과정들도 있는데, 서로 이제 다른 고객에 해당하는 모델이 갑자기 저한테 이제 활용 안 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가 큰 역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메타데이터 덕분에 거의 세일스포스가 알아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오그까지 아니면 오브젝트 필드까지 이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쓰고자 아니면 실제 쓰고 있는 모델들까지 구별하는 데 있어서 메타데이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오토메이션이라고 했죠.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AutoML이라는 이제 개념을 세일스포스가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 네 가지 과정을 실제 자동화하고 있어요. 알아서 이제 피처를 제너레이트하고, 알아서 피처를 이 피처가 좋겠네 하고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하고, 모델 셀렉션도 알아서 하고, 마지막에 실제 나왔던 예측 이제 결과들을 알아서 밸리데이션 하는 것까지 자동화 이미 시켜놨어요. 그러면 세일스포스가 더 갖고 있는, 세일스포스에 있는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 중에 두 번째도 이미 자동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더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을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더 추가로 enrich 데이터까지 이제 알아서 새로운 피처들까지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에이즈를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에이즈만 쓰는 게 아니고 에이즈까지 이제 그룹핑화 시켜서 하고, 또 이메일 같은 경우는 뭐 있는 이메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한 명당 이제 자기 회사 이메일도 있고 개인 이메일까지 있기 때문에, 개인 이메일을 쓰면은 좀 더 센티먼트 애널라이즈 할 때, 즉 좀 더 이제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서 이제 받을 수 있는 valid 이메일이라는 이제 새로운 피처도 만들 수 있고, 또 웹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이 하루 만에 몇 번 이제 접속하는 것보다는 언제 몇 시에 이제 접속하는 게 좀 더 이제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이제 새로운 피처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사실은 메타데이터 역할이 크겠죠. 또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세일스포스가 그냥 하나만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 주로 맥단에 쓰는 모델들을 제가 목록을 봤는데 사실 70개 이상이더라고요. 제일 단순한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시작하면서 거의 3개, 4개 단계까지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까지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확률이 제일 잘 나는 이제 모델을 알아서 이제 활용해주고, 또 우리가 실제 변수들까지, 쉽게 말로 말하면은 변수들까지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네모에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면 세일스포스가 opportunity insight 같은 경우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줬어요. 이 opportunity 예를 들면 amount가 조금 크게 잡았네요. 조금 적게 잡으면은 close win rate가, 즉 close 될 수 있는 인식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거에 있어서 변수를 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이 고객을 제가 잘 아는데 이 가격으로 우리가 어마운트를 적어놔도 이 고객이 살 거다라고 변수를 주는데, 그 변수를 가지고 세일스포스가 다시 이제 모델을 재학습시키고, 다른 모델이 예를 들면 다른 알고리즘이겠죠. 다른 알고리즘에 있어서 나온 모델이 좀 더 좋은 인식률을 갖고 있으면은 바로 그걸로 교체해 주는 데까지 자동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그냥 인공지능만 나오고 그거를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서비스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일스포스에 있는 아인슈타인이 이미 라이트닝 플랫폼까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배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페이지 같은 경우 그냥 에디트 페이지 버튼만 누르고 원하는 컴포넌트를 넣고, 컬럼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레그레션이겠죠. 수치를 예측하고 있으면은 그냥 리스트 뷰나 아니면 리코드 페이지에서 그냥 그 컬럼만 추가하면은 그 필드만 추가해 놓으면은 바로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배포 고민도 거의 없어지는 거죠. 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변수를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 통해서 들어오는 변수도 있고, 또 이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벤트 통해서도 받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뉴스 통해서, 뉴스 API 통해서 받아오는 변수들까지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재학습이 이제 자동화되어 있고,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변수를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로 이제 결론을 내면은, 원래는 우리가 여기까지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에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세일스포스가 우리한테 그냥 아인슈타인만 내고 우리가 굳이 유즈 케이스까지 문제까지 이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갖다만 쓰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수준까지 우리한테 지금 제공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쭉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러면 세일스포스에 있어서 이 아인슈타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실제 세일스포스가 우리한테 어떤 프로덕트들을, 여기부터 이제 조금 쉬워질 거예요. 지금 조금 내용이 이제 복잡했다면은.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도 사실은 되게 그 인공지능을 도입하는데 되게 쉬운, 제일 이제 압도적인 나라이지만은 미국에서도 거의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38%밖에 안 된대요. 그거는 제일 첫 번째 이제 원인은 일단 항상 똑같아요. 사실 인공지능이 너무 어렵고 아니면 비싸라기보다는 유스 케이스를 찾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한테 갔을 때 거의 비슷한 경우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고객한테 갔는데 세일스포스가 좋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쓰면 더 좋겠어요? 라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원래 컴펠링 유닛을 이제 듣기로 갔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기 전보다는 고객들이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세일스포스를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경우랑 거의 비슷한 경우죠. 인공지능이 좋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근데 어떻게 쓰면은 우리한테 장점을 줄 수 있는지, 그거는 첫 번째 이제 이유라고. 그 연구도 어디 했냐면은 MIT에서 했네요. MIT에서 했던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거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유스 케이스 찾기라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모이는 거. 두 번째 문제라더라고요. 아마 저기서도 아마 그냥 이메일만 쓰고 아니면 아날로그처럼 그냥 자기 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읽기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이제 인공지능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 못하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세 번째는 오케이, 우리가 데이터도 많고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쓰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인공지능을 아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 회사에.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도 포춘도, 포브스도, 또 스토익 오버플로우에서 나왔던 이제 트렌드에 따르면은 제일 핫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잡은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요. 실제 연봉도 높고 워라밸도 좋고 전문성도 높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 고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연봉도 높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오케이. 그 사람들까지 고용을 했어요. 근데 잘 이제 도입 못하는 거. 실제 우리가 기대보다는 잘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가 잘 안 나왔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다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얘기하지 마라고, 그런 수준까지 이제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은 뭐 거의 40%라고 해도 사실은 한국은 몇 프로일까요? 막 찾아봤는데 결과 안 나오더라고요. 막 우리가 직감으로 말씀드리면은 막 8% 아니면 10%? 그 정도라고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세일스포스는 그러면 모든 게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문제는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 없어요. 데이터 우리 많아요. 커스터머 데이터 CRM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사용자들한테 거의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동의까지 우리가 받아놨어요. 어떻게든 사용해도 돼요. 데이터가 많고. 또 아날리틱스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도 뭐 세일스포스는 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돈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그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까 원하는 하드웨어, 인스턴스 아니면 기술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배포해야 되는데 배포하는 데 있어서도 배포 프레임워크들까지 있기 때문에 세일스포스 플랫폼에 그냥 쉽게 도입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답이 다 나왔네요. 원래는 세계적으로 1등 CRM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지능형 CRM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갖고 있는 프로덕트별로 쭉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은 일단 우리가 세일스포스에 있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할 때 제일 이제 위 단계부터 이제 쭉쭉 내려갈게요. 위 단계는 사실 제일 쉬워요. 도입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세일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에 해당하는 프로덕트들을 설명을 할 건데, 근데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이런 이제 강의를 좀 더 많이 하려고 이제 하는데요. 다음 주제는 이제 세일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일 거고요. 또 다음은 이제 마이 아인슈타인에 해당하는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실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뭐 건드려 볼 수 있는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것들은 거의 프로덕트별로 예를 들면 혹시 고객들이 세일스 클라우드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세일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 라이선스만 쓰고 그거 들어가 있는 프로덕트를 쓰면 되고 서비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 클라우드 쓰고 있다라는 고객들한테 그냥 서비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을 도입하면 되고 마케팅 클라우드, 커뮤니티 클라우드, 커머스 클라우드도 또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인슈타인 아날리틱스 나오는데 여기서 주로 쓰는 프로덕트들은 거의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데 옛날 이름이 아인슈타인 플랫폼이었어요. 아인슈타인 플랫폼에 지금은 그게 세 가지 이제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더 이것도 사실은 코드 없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 아날리틱스에서 이제 거의 파쇄된 프로덕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세 번째 이제 아인슈타인 비전이랑 랭귀지인데 우리가 코드 없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전문성 있는 부분이고 뭐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 아인슈타인 자체를 지원하고 있는 단계라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고 있는 사례들도 엄청 많아요. 개발해놓고 사실 안 쓰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뭐 세일스포스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르면은 거의 하루에 20억 정도 실제 예측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갖고 있는 프로덕트가 지금 30개 넘었어요. 30개 넘었고 쓰고 있는 이제 사례들도 엄청 많아요. 뭐 에디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실제 유스 케이스가 나오고 또 여기에 없는데 또 코카콜라 같은 경우 지금 마이 아인슈타인 플랫폼을 제일 잘 쓰고 있는 이제 고객으로 나왔고요. 실제 그 프랜차이저들이 그냥 그 제일 잘 쓰는 거에 있어서 아인슈타인 위전이겠죠. 실제 코카콜라 이제 병들이 어떻게 진열돼 있고 진열을 어떻게 했을 때 고객들이 더 잘 사는지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서 코카콜라가 제일 이제 좋은 사례로 우리가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프로덕트가 30개 넘었다고 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많아요. 지금 세일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지금 다음 슬라이드부터 쭉 설명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세일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에 있어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리드 스코링, 아인슈타인 오퍼튜니티 스코링, 아인슈타인 오퍼튜니티 인사이트, 어카운트 인사이트, 액티비티 캡처, automated context, 그 다음 아인슈타인 포캐스팅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인슈타인 recommended connections는 지금 우리가 내용은 사실 많지 않고 이번 릴리즈 때 이제 나왔던 프로덕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세일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을 제가 찾아봤는데 또 3개 정도 프로덕트 여기 없다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예를 들면 뭐였죠? 아인슈타인 Behavior Prediction이라는 프로덕트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그냥 세일스 클라우드만 쓰는 고객한테 우리가 제공할 수 없는 기능이고 무조건 파닷이랑 같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를 제가 다음에 이제 마케팅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이라는 부분에 이제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마케팅 팀에서도 지원을 이제 받고 좋은 내용을 아마 제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우리가 커머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을 이제 연재 강의라고 했기 때문에 커머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을 안 다룰 거예요. 다음 이제 강의들에 있어서 우리가 서비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이랑 더 마이 아인슈타인을 주로 이제 다룰 거예요. 바로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실 세일즈포스가 2004년에 실제 설립이 된 거잖아요. 2004년부터 고객들한테 CRM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문제는 뭐였어요? 그때 문제는 일단 영업사원들한테 실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때 왜냐면 실제 영업 딜들도 많지 않았고, 관리하기도 이제 데이터에 있어서 이제 시장이 잘 발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들이 적는 내용들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슬슬 가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모든 것이 IT로 넘어가 버렸고, 데이터도 많아졌고, 실제 영업사원들이 한꺼번에 하고 있는 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생긴 거는 그거를 좀 더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슬슬 영업사원이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오늘 어느 회사를 만나야 되지? 제가 이 견적서를 어디에 보내야지? 하고, 그때 이제 세일스포스를 좀 더 지능형으로 시작하는 거를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일반 IT보다는 그런 이제 자동화된 IT들이 많아졌죠. 사람 아예 그냥 어떤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알아서 데이터 쌓이고, 알아서 데이터가 이제 사용자들한테 실제 보이고,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영업사원이 더 이제 할 일이 복잡해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영업사원들이 안 들어오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고객에 가서, 어떤 기업에 가서 어떤 누군가의 이제 고객이랑 만나고 오면은 빨리 와서 그 회의에 있어서 어느 내용들을 빨리 적어야 되고, 아니면 어느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그 이벤트들을 잘 분석해야 되고, 실제 영업사원이 입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일스포스가 세일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에 있어서 제일 많이 중점을 줬던 거는 영업사원 대신 데이터를 모여주는 거. 영업사원 대신 알아서 분석을 하고, 분석된 바로 의사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는 데이터를 모이는 것에 바른 이제 중점을 많이 줬는데, 그래서 유스 케이스들도 그런 게 있어서 자동으로 나왔어요. 오케이, 데이터가 쭉 있는데 그 데이터를 있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좀 더 잘 분석했으면 좋겠다. 아, 오케이. 그러면 그런 프로덕트를 하나 이제 설계해보고. 두 번째, 리드들이 많은데 어느 리드들이랑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실제 ROI가 잘 안 나와요. 아, 그러면 그것도 조금 우리가 리드들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제일 좋은 이제 리드들을 우리가 식별을 하고, 그 리드들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에너지를 많이 놓으면은 그거에 있어서 ROI가 잘 나올 수 있다. 아, 오케이. 그것도 프로덕트로 설계하라고. 두 번째, 영업 기회들도 엄청 많은데 보니까 클로즈 러스트율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실제 필요한 데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미리 알았으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오퍼튜니티를 갖고 있는데 경쟁자가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것도 프로덕트로 설계하라고. 또 뭐 이거 나머지 이제 유스 케이스들 그것도 나와 있는데, 그다음 이제 forecast prediction도 나왔는데, 이 기능이 작년에 이제 윈터 19에 발표되었고, 지금은 이제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로덕트로 나와 있는데, forecast prediction도 같이 나왔어요. 실제 forecast가 뭐예요?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포캐스팅을 하잖아요. 뭐 베스트 커미트나 아니면 파이프라인 포캐스팅, 클로즈 포캐스팅, 그 포캐스트들을 좀 더 예를 들면 파이낸스 관련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포캐스트 기능을 잘 못 쓰더라고요. 세일스포스에 있는. 그러면 그것도 자동화시키면 어떨까 했던 이제 프로덕트들까지 나왔어요. 여기는 거의 이제 뭐 컨설팅 입장에서 말하는 이제 슬라이드라서 바로 이제 프로덕트로 넘어가면 아마 좋을 것 같고, 쓰고 있는 이제 사례들별로 지금 성공률이 잘 나와 있던 거 여기 나와 있고요. 바로 이제 프로덕트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나게 될 첫 번째 프로덕트는 바로 아인슈타인 포캐스팅이라는 기능이에요. 아인슈타인 포캐스팅 기능 덕분에
우리가 포캐스팅을 좀 더 잘 이제 관리할 수가 있고, 포캐스팅에 있어서 그 어마운트가 바뀌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쉽게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실제 이제 그 아인슈타인 아날리틱스 혹시 앱을 뭐 iOS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써보셨다면은 되게 잘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도 쉽게 우리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여기서 지금 그 아인슈타인 포캐스팅을 자랑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실제 아인슈타인 포캐스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프로덕트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풋으로 우리가 받는 것들은 오케이, 레코드들인데, 레코드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이제 필드를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어마운트랑 그 다음 오퍼튜니티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되는 데 있어서 간격이겠죠. 어느 간격으로 오퍼튜니티들이 생성이 되고, 또 어떤 간격으로 실제 윈 될 때까지, 클로즈 될 때까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액티비티, 미팅이나 이벤트, 이메일들까지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오는 것들은 다른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flattened 데이터에 있어서 enriched 데이터를 있는 데까지 따로 쓰는 이제 보조적 데이터들이 이제 활용되면서 실제 아인슈타인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여기서 두 가지 지금 그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홀트, 빈터스랑 몬테카를로, 사실은 이거는 대표적인 실제 파이낸스에 있어서도 실제 많이 쓰이는 이제 알고리즘들인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써보고 이거는 좀 더 좋네 하고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 다음 실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한테 좀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재학습이죠. 재학습이 언제 나오고 실제 우리가 받는 아웃풋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점진되는지, 인크리멘트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모델이 한 달에 한 번 생성이 돼요.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라는 것은 좀 더 이제 인식률이 높아지는 거죠. 더 새로운 이제 아웃풋을, 실제 예측 결과를 우리가 하루에 6번을 받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만에 있어서 6번 좀 더 잘 된 이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에요. 네, 장점인데, 포캐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 프리딕션, 어떤 수치를 우리가 받고, 그 다음 인사이트.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면은, 아인슈타인 포캐스팅 같은 경우, 우리가 포캐스팅 된 예측 값이랑 그 예측 값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 오케이. 두 번째 프로덕트. 아인슈타인 리드 스코링이라는 건데, 아인슈타인 리드 스코링은 뭐 사실 이제 쉽게 설명이 될 프로덕트라고 생각하시면 뭐 사실대로도 그래요. 그냥 갖고 있는 리드들을 즉 이제 점수화 해주는데, 점수화를 가지고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생겨요. 유스 케이스. 뭐 제일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점수별로 쭉 소팅을 하면서 제일 점수가 잘 나와 있는 리드들부터 바로 에너지를 소요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있어서 이 점수화를 여러 유스 케이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리드 스코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쭉 보면은 일단 우리가 최소한 6개월에 있어서 리드 데이터가 필요해요. 즉 우리가 일단 지금 세일즈포스를 바로 투입했던 회사 쓰고 싶다고 하면은 미리 리드 데이터들을 마이그레이트 해놓거나 아니면 6개월 후에 실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는 그냥 리드에 있는 스탠다드 그 다음 커스텀 필드들이 그것뿐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이제 블랙박스라서,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ML 모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리스팅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제 새로운 모델이 아인슈타인 포캐스트랑 거의 비슷하게 한 달에 한 번 생성이 되고, 실제 새로운 이제 프레딕션 값이 한 시간마다 나와요. 시간마다 나오고, 더 이제 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리드 데이터가 1000개 이상 있어야 돼요. 1000개 이상 리드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리드 스코링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 아웃풋으로 점수를 받는데 그 점수는 0부터 100까지예요. 세 번째 프로덕트는 아인슈타인 오퍼튜니티 스코링인데, 여기는 조금 리드 스코링이 있어서 조금 복잡해요.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이제 개념대로 나오는데,
거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장점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 opportunity scoring 어떻게 일하는지를 여기서 쭉 살펴보면은 들어가는 데이터는 오케이, 여기서 리드랑 거의 비슷한데, 근데 opportunity 있는 스탠더드 그다음 커스텀 기능 그 필드들이 들어가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같이 들어가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이벤트랑 태스크. 그 이벤트랑 태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캡처가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올해 리리즈부터 세일즈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을 이제 라이선스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아인슈타인 액티비티 캡처 기능까지 같이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세일스포스가 왜 도입시켰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그냥 오퍼튜니티 내용만 갖고 거의 이제 인식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 이벤트나 아니면 태스크들까지 아마 투입을 시키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이제 인식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퍼튜니티 거의 영업사원이 갖고 있는 제일 이제 중요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델이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10일 만에 한 번 이제 계속 나오는데, 모델에 있어서 이제 opportunity scoring 즉 점수가 하루에 거의 4번 재점수화 되는 거예요. 받는 거는 그냥 0부터 100까지 어떤 점수고, 혹시 opportunity가 close 되면은 바로 그 오브젝트에 있어서 그 레코드에 있어서 opportunity scoring 기능이 없어져요. 왜냐면 이미 close 됐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점은 lead scoring도 opportunity scoring도 클래식에서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기능이 아인슈타인 오퍼튜니티 인사이트인데, 이 인사이트는 그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그레이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친 상태예요. 두 가지 기능을 합치면서 우리한테 어떤 리커멘데이션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오퍼튜니티 인사이트는 일단 받는 데이터는 여기서 똑같은데, 근데 좀 더 이제 같이 들어오는 일단 태스크 아니면 이벤트보다는 일단 이메일이랑 캘린더 데이터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액티비티 캡처 기능이 여기서 100% 맥단에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액티비티 캡처라는 기능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구글 클라우드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원노트랑 이제 연동을 시키고 영업사원들 로그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벤트에 있어서 로그가 자동으로 생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기능들에 나와 있는 로그들까지 오퍼튜니티 데이터랑 같이 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오퍼튜니티 인사이트는 오퍼튜니티 리드 스코링보다도 거의 자주 이제 모델이 나오는 것을 여기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모델이 이렇게 새로 나오고, 근데 나오는 이제 예측이 실제 이제 레코멘데이션 내용들이 하루에 거의 4번 재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한 기능이라서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그냥 수치형 데이터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부터 우리가 뭐 0부터 100까지 이제 내용 그 데이터를 받았으면은 여기서 세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요. 제일 첫 번째 prediction, key moment, 그 다음 그저 smart follow-up인데, 그거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면은 바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key moment 같은 경우는 일단 이메일에 있어서 이메일을 NLP겠죠. 여기서 이제 자연어 처리를 맥단에서 쓰면서 이메일 내용을 잘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opportunity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메일이 왔는데 고객이 조금 이제 가격을 낮춰달라고, 이 경쟁자는 이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경쟁자가 나왔네, 바로 이제 어떤 액션을 이제 해야 된다고 영업사원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옛날이었으면은 영업사원이 자기 이메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경쟁자는 뭐지? 우리 경쟁자가 맞아요? 라고 이제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즉 지메일까지도 갈 필요 없이 그냥 한눈에 opportunity record 안에서 바로 이제 옆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는 스마트 리마인더인데, 태스크들까지 이제 액티비티 캡처 덕분에 태스크들까지 미팅 아니면 다른 이벤트들까지 이제 분석이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벤트에 잘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opportunity insight 덕분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우리가 바로 고객이랑 만나면서 데모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opportunity에
그 데모 자료를 안 올렸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이 사람이 지금 데모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메일도 우리가 데모 시간을 예를 들면 2주 전에 잡았는데 바로 데모 내일이에요. 제가 내일까지 아무 일 안 했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알려주겠죠. 내일 데모인데 혹시 준비를 했니? 하고 이런 식으로. 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윈 프리딕션인데, 여기서 주로 그냥 어떤 데이터가 어떤 히스토리 데이터를, 즉 히스토리 데이터에 있는 오퍼튜니티들을 분석하고, 이 오퍼튜니티랑 비슷한 오퍼튜니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들을 더 추가하면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액션을 하게 되면은 성공률이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아예 이 오퍼튜니티를 클로즈할 확률이 낮다라고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내면은, 우리가 아인슈타인 오퍼튜니티 인사이트 덕분에 얻을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이 오퍼튜니티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 아니면 미리 이제 알림을 조금 이제 지능형 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클로즈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인측률에 제일 가중치를 주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점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세일즈 클라우드 아인슈타인만 사시게 되면은 액티비티 캡처랑 같이 온다고만 했는데, 근데 우리가 활성화 시켜야 돼요. 활성화 안 시키면은 거의 많은 기능들을 우리가 못 쓸 수 있는 것을 잘 이제 아셔야 되고, 오퍼튜니티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캡처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을 노트해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프로덕트는 아인슈타인 어카운트 인사이트인데, 오퍼튜니티 인사이트보다도 조금 복잡한 기능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사실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지 않잖아요. 어카운트 네임, 어카운트 이메일 사이트, 또 어카운트 갖고 있는 컨택트들 그거뿐이고, 그래서 여기서 세일스포스가 더 추가했던 거는 일단 뉴스 API 통해서 데이터들 가져올 수 있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시고 조금 이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부분이 바로 한국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카운트 인사이트는 미국 빼고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조금 쓰기 애매한 그 프로덕트지만은, 근데 나머지 데이터들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어카운트랑 연결되어 있는 제일 중요한 오브젝트 오퍼튜니티에 연결되어 있는 이메일, 그다음 태스크 데이터들까지 이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모델이 일주일마다 이제 새로운 모델이 생성이 되고, 새로운 예측값이 하루에 4번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아웃풋이 딱 여기서도 두 가지를 나와 있는데, 오퍼튜니티 인사이트랑 비슷하게 이 어카운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들, 막 예를 들면 주식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이 어카운트가 예를 들면 다른 이제 회사를 인수했는지, 그런 것들까지 알려주는 거랑 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아인슈타인 액티비티 캡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세일즈 클라우드 아인슈타인 프로덕트 아니었어요. 이거는 세일즈포스 인박스라는 이제 프로덕트랑 같이 오는 기능인데, 지금은 세일즈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에도 같이 도입이 된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하는 것은 이제 결론을 바로 내면은 그냥 지메일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원클라우드나 원노트나 그거랑 이제 연동되는 개념이고, 알아서 이제 로그들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근데 또 이제 하나 장점은 세일즈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을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선스를 사시게 되면은 아인슈타인 아날리틱스에 들어가 있는 세일즈 아날리틱스 앱을 그냥 줘요. 원래 세일즈 아날리틱스 앱도 우리가 라이선스를 따로 사야 되는데, 근데 그 기능까지 이제 추가해 주니까 아인슈타인 액티비티 캡처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까지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죠. 액티비티 캡처 같은 경우도 지금 분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메일이랑 캘린더 데이터만 여기서 따로 분석을 하고 다른 세일즈 클라우드 아인슈타인 프로덕트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새로 나온 기능들 중에 하나인데, 아인슈타인 Automated Contacts예요. 이것도 조금 한국 환경에서 조금 쓰기 애매한 건데, 주로 하는 기능이 새로운 컨텐츠들을 알아서 생성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제 명함을 가져오고 옛날처럼 이제 입력할 필요 없고, 그냥 알아서 예를 들면 이벤트 갔다 왔다면은 그 이벤트에 참석했던 사람들까지 데이터들을 알아서 이 어카운트에 추가해 주고, 그냥 새로운 컨택트들을
뭐 생성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주로 이제 받는 데이터들은 뭐 이메일, 캘린더에서 이제 당연하게 받아오는 거고, 어카운트 컨택트 기능, 그러니까 데이터들까지 이제 임포트 시키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액티비티 캡처를 무조건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리그레이션도 아니고 클래시피케이션도 아니고 그냥 알림 형태로 새로운 컨택트들이 생성됐네라고 알림만 받고, 이것도 사실 자동화 시킬 수도 있고 자동화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자동화 안 시키면은 우리가 실제 컨택트 리스트에 가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추가해라라는 버튼을 눌러줘야 이제 컨택트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동으로 지금 베타 버전이지만은 자동으로 이제 컨택트들이 생성이 되고 생성된 컨택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레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제 데모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돌아가 보고 쭉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Q&A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사실은 이제 인박스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 중에 딱 하나만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능은 바로 아인슈타인 액티비티 캡처인데, 근데 인박스에 또 이제 다른 기능들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능들이 계속 이제 유지되기는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이제 보게 되면은 아마 인박스 기능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인박스 기능 없어지고, 왜냐면 인박스 가격이랑 세일즈 클라우드 아인슈타인 가격이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굳이 인박스를 따로 이제 유지하기보다는 인박스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까지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에 포함해버리고 따로 그런 식으로 아마 라이선스를 유지할 것 같아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예. 한국 환경에서 조금 이제 네,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겠죠. 한계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은 지금 $50로 돼 있어요. 라이선스별. 예. 이 기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더 질문 없으세요? 한글 지원이 지금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어요. 실제 뉴스 API도 한국 이제 그 뉴스 API는 없고, 그래서 한국 환경에서 사실 세일즈 클라우드 아인슈타인에 해당되는 기능들 중에서 한 30%, 40%는 거의 한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없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세일스포스 컨설턴트들이 한국 환경에서 이제 일할 때는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그 쭉 이제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으면은 그거를 그룹핑화 시켜서 아니면 코드화 시켜서 그런 식으로 아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어를 하는 것들도 있고 안 하는 것들도 있는데, 안 하는 것들에 있어서 한계가 많겠죠. 네네네.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거의 80%죠. 네. 그 부분은 한계적이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어, 로드맵 같은 경우는 사실 세일스포스 아인슈타인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사실 로드맵 통해서 사실 계획을 안 알려주는 몇 가지 프로덕트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아인슈타인 챔피언스라는 따로 그룹에 이제 그 들어가면은 아마 저기서 내용을 아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거의 기능 대해서 로드맵이 안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아시지만은 이제 세일스포스에서도 실제 추진했던 아인슈타인 교육들에 가보셨다면은 실제 그쪽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이나 아니면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컨설팅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도 거의 뭐라고 해야죠? 거의 비밀스럽게 이제 말씀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생각해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은 리드 점수화나 아니면 opportunity 스코링이나 거의 그거라고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인사이트는 거기간때 우리가 제공하기에도 조금 리스크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를 들면 한국어로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우리가 그룹핑화 시켜서 아니면 코드화 시켜서 하게 되면은 세일스포스 아인슈타인 백단에 들어가는 이제 그 모델 선택 알고리즘에서 L1 레귤리제이션이랑 L2 이제 조금 이제 전문성 있는 그런 이제 통계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이게 아마 인식을 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번역보다는 코드화 시키거나 아니면 그리핑화 시키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번역보다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